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위대한 맹연설. 에드워드 험프리 여컴, 홍선영 옮김. 윈스턴 처칠 생애. 윈스턴 처칠 또는 윈스턴 스페이스 처칠 1874년에서 1965년은 영국 정치가이자 역사학자, 작가이며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대영제국의 총리로 널리 알려져 있다. 옥스퍼드셔의 블렌하임 궁중에서 유복한 가정의 아들로 태어났다. 헤로우 스쿨과 샌더스터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인도와 수단,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군에 복무하였다. 1900년에 처칠은 보수당 하원 의원으로 당선되었으나 4년 뒤에 자유당으로 당직을 옮긴다. 이후 20년간 처칠은 정치권에서 여러 요직을 차지하게 되는데 거중 내무장관과 전시 중 첫 번째 해군 장관으로 재임하기도 하였다. 1922년에 처칠은 재임에 실패한 뒤 1924년에 보수당으로 돌아갔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처칠은 다시 해군 장관으로 임명되었다. 1940년에는 연립정부의 총리직에 올라 1945년까지 자리를 지켰지만 다음해 재임에는 실패하고 만다. 연설의 배경 및 어휘. 처칠은 평화로운 시기의 정부 지도자로서는 부적절하다는 국민의 판단에 따라 총리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10개월 만에 웨스트민스터 대학의 모습을 드러낸 그는 서구 민주주의의 소련 팽창주의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연설 당시 처칠은 풀턴의 청중들로부터 중간중간 박수갈채를 받았지만 정치 지도자들과 여론 행성가들로부터는 크게 환영받지 못했으며 오히려 전쟁광이라는 비난을 받게 되었다. 처칠은 이 연설을 평화의 핏줄이라 이름 붙였지만 세상에는 철의 장막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처칠은 이 제목이 자신이 지어냈다고 주장한 적이 없었다. 정치 용어인 철의 장막은 1814년에 바이올렛 파제트가 신문기사에서 처음 언급한 것이다. 그 기사에서 파제트는 영국인과 독일인의 전쟁이라는 거대한 철의 장막으로 멀어졌다고 썼다. 연설의 특징. 악몽 같은 2차 대전을 성전으로 마무리하고 이듬해 미국을 방문하여 대학 강단에 서게 된 처칠은 영미, 양국의 우호 협력을 연설하고 소련의 팽창을 경고한다. 그리고 유엔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한다. 철의 장막. 미주리주 풀턴 웨스트민스터 대학 1946년 3월 5일. 저는 오늘 이곳 웨스트민스터 대학을 방문해 학위까지 받게 되어 기쁩니다. 웨스트민스터는 제게도 어느 정도 익숙한 이름입니다. 예전에도 이 이름을 들어본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사실 제가 정치학과, 변정법, 수사학 등의 대부분을 교육받은 곳이 바로 웨스트민스터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같은 혹은 비슷한 아니면 어찌됐든 가까운 시설에서 교육을 받은 셈입니다. 아울러 개인 방문자로서 대학 강단에 오르면서 미국 대통령의 소개를 받는다는 사실 또한 저로서는 아주 특별한 영광입니다. 대통령께서는 그 밖에 짊어진 무거운 짐과 의무, 책임감을 뒤로하고 물론 스스로 원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이에 물러서지도 않으며 수천 마일을 날아와 오늘 우리의 만남에 기쁨과 품위를 대해주셨으며 저에게 이곳 이웃나라와 대양 너머 제 조국 그리고 다른 민족들 앞에 이렇게 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금처럼 불안하고 당혹스러운 시기에 제 진실하고 솔직한 의견을 자유롭게 말씀드리는 것이 자신의 희망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또한 여러분의 희망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유를 충분히 활용할 것입니다. 또한 젊은 시절에 품은 개인적인 야망을 상상 이상으로 실현한 사람으로서 그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사실만은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저는 어떤 공적인 임무나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며 오로지 개인 자격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이 제 전부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전쟁에 완전히 승리한 이후 우리에게 닥친 문제들을 제 인생 경험에 비추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무수한 희생과 고통의 대가로 얻은 것은
미래의 영광과 인류의 안전을 위해 보존해야 한다는 사실을 있는 힘껏 확실히 하고자 합니다. 미국은 현재 세계 열강의 정상에 올라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민주주의 역사상 엄숙한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처럼 막강한 힘을 보유하고 있으면 미래에 대해 막중한 책임 역시 떠안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서 여러분은 임무를 완수했다는 안도감도 느끼겠지만 이루어놓은 업적에 미치지 못할지 모른다는 불안도 역시 느낄 것입니다. 기회는 지금 여기 미국과 영국에서 뚜렷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 기회를 거부하거나 무시하거나 낭비한다면 우리는 훗날 비난의 소리를 오래도록 들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시는 물론이고 평시에도 배남없는 마음, 확고한 목적, 단호한 결정으로 영어권 국민들의 행동을 이끌고 지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힘겨운 여건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합니다. 분명 그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미군은 언제나 그랬듯이 명론 앞에 이런 문구를 끼워 넣습니다. 전반적 전략 개념, 명확한 사고를 이끈다는 이 문구에는 지혜가 깃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써넣어야 할 전반적 전략 개념은 무엇일까요? 다름 아닌 세계 모든 국가의 남성과 여성, 모든 가정과 가족의 안전과 복지, 자유와 진보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무수한 오두막과 아파트에 사는 봉급자 가정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삶의 숱한 시련과 고난의 한복판에 선 가장은 처자식을 가난에서 구하기 위해 하나님 혹은 그들 삶의 일부를 차지하는 윤리적 신념을 받들며 가정을 부양하고자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이 무수한 가정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전쟁과 폭정이라는 두 가지 거대한 약탈자로부터 이들을 지켜야 합니다. 전쟁이라는 저주가 단숨에 가장을 덮치고 또 가장이 애써 일하며 살아가는 이유인 가족을 덮칠 때 평범한 가족이 얼마나 끔찍한 소란을 잊게 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영광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유럽의 잔혹한 폐허와 아시아 전역의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사악한 자의 계략이나 강력한 국가의 충동적 공격이 문명 사이의 털 전반에 스며들면 힘없는 사람들은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시련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의 모든 것이 일그러지고 무너지고 엇스러져 내리게 됩니다. 오늘처럼 한가로운 오후에 이곳에 서고 보니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만 사람들에게 실제로 닥치고 있는 일이 이 지구상에 기근이 만연할 때 우리 세대에 일어나게 될 일이 눈앞에 그려지면서 몸서리가 쳐집니다. 흔히 말하는 추정할 수 없는 인간의 고통이 어느 정도일지 누구도 가늠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상 과제와 임무는 또 다른 전쟁이 몰고 올 공포와 참소로부터 평범한 가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모두 한마음 한뜻입니다. 우리 미군 동지들은 전반적 전략 개념을 선포하고 가능한 자원을 산출해낸 뒤 언제나처럼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방법으로 나아갑니다. 여기에 우리 전 세계인은 다시 한번 뜻을 모았습니다. 전쟁 방지를 주된 목표로 삼는 기구가 설립되었습니다. 국제연맹의 후신인 국제연합 유엔은 결정적으로 미국까지 가입하면서 이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유엔의 업적이 결실을 맺기를 유엔의 활동이 가식이 아니라 진심이기를 바랍니다. 단지 호황된 말뿐이 아니라 현실적인 행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엔이 단지 바벨탑 꼭대기에 앉은 조종실이 아니라 각국이 내건 방패들이 언젠가 모두 쓰러지는 진정한 평화의 전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보호를 위해 정강해온 군비에 대한 굳은 믿음을 내던지기에 앞서 우리는 이 평화의 전당이 연약한 모래밭이나 진척 위가 아닌 튼튼한 바위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멀고 험하리라는 것은 누구나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 번의 세계대전에서 그랬듯 다 함께 인내한다면 물론 중간에 갈등 시기도 있었지만 우리는 마침내 공통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의 개량을 위해 확고하고 현실적인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법원과 치안 판사가 있다 해도 이들은 보안관이나 경찰이 없으면 제대로 기능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국제연합기구는 빠른 시일 내에 국제연합군을 조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도 고작해야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각 강대국가, 기타 국가가 연합군 조직을 위해 각 군의 비행 중대를 일정 규모씩 파견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들 비행 중대는 훈련을 비롯한 전투 준비는 각국에서 마치되 다만 차례로 해외 각국에 파병을 나갈 것입니다. 군복은 각국의 군복을 입되 배지만 바꿔 다닐 것입니다. 각 군이 조국에 맞서 싸우는 일은 없을 것이며 그 밖의 경우에는 세계의 기구의 지시에 따르게 될 것입니다. 연합군은 소규모로 시작하여 이에 대한 신임을 얻게 되며 규모도 늘려나갈 것입니다. 사실 저는 연합군이 1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즉시 조직되길 바랐지만 아마 조만간 그런 날이 오리라 굳게 믿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미국과 영국, 캐나다가 공유하고 있는 원자폭탄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을 이제 그런 단계인 국제기구에 위임하는 것은 현명치 못할 뿐더러 옳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기밀 지식을 흘려보낸다는 것은 여전히 불안하고 분열된 세계에 죄를 범하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원자폭탄에 대한 지식과 제조 방법, 그 원자재의 대부분이 현재 미국의 손에 놓여 있다는 사실 때문에 늦은 밤까지 잠 못 이루는 사람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뒤바뀌어 이 무시무시한 지식을 어느 공산국가나 네오파시즘 국가가 독점하고 있다면 그 누구도 마음 편히 발 뻗고 잘 수 없을 것입니다. 원자폭탄에 대한 공포만 잘 이용해도 이 자유민주주의 사이에 전체주의 사상을 주입하기는 쉬울 것이며 그 결과 상상만 해도 오싹해지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신의 뜻이 그리 하지 않으셨고 우리는 그나마 숨돌릴 틈을 얻어서 이런 위험이 닥치기 전에 국내 질서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어떤 노력도 헛되이 쓰지 않는다면 우리는 막강한 우위를 차지하여 적군의 핵무기 사용을 혹은 사용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수적인 인류애가 세계기구 안에서 진정으로 구현되고 표출된다면 더불어 세계기구가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안전장치를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된다면 이러한 힘도 자연스레 세계기구에 맡겨질 것입니다. 이제 평범한 사람들, 그들의 오둔막과 가정을 위협하는 두 약탈자의 두 번째 위험, 폭정에 대해 말해보려 합니다. 대영 제국의 모든 국민들은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지만 이러한 자유가 일부 강대국을 포함한 무수한 국가의 국민들에게는 허락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는 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 국가에서는 모든 권력을 아우르는 다양한 경찰 정부가 일반 시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권력은 특권 정당이나 정치 경찰로 구성된 소규모 과두 정부나 독재자의 손에서 아무런 규제 없이 남용되고 있습니다. 무수한 시련이 도사리고 있는 지금 같은 시기에 전쟁을 통해 정복하지도 않은 국가의 내정에 강제로 개업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유와 인권이라는 위대한 원칙을 끊임없이 용감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영어권 국가가 공동으로 물려받은 자유와 인권은 마그나 카르타, 권리장전, 인신보호 영장, 배심재판, 영국 간섭법을 거쳐 마침내 미국 독립선언서에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지금의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어느 나라 국민도 헌법에 따라 비밀선거가 보장되는 제한 없는 자유선거에 따라 국가 정부의 성격이나 형태를 선택하고 바꿀 권리가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언론과 생각의 자유가 군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법재판소는 행정부로부터 독립하여 어떤 정파에도 치우치지 않아야 하며 대다수 국민이 승인한 법을 혹은 시간과 간섭에 따라 축적된 법을 정당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유권 정수는 모든 가정에 고이 간직해 두어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 영국과 미국 국민들이 인류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천한 것을 인류에 전합시다. 인류에 전한 것을 그대로 실천합시다.
지금까지 인류의 가정을 위협하는 두 가지 거대한 재앙, 전쟁과 폭증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만 전 세계에 만연한 가난과 빈곤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구상에서 전쟁과 폭증이 사라지기만 한다면 과학기술과 협력정신을 바탕으로 단 몇 년 혹은 몇십 년 안에 전쟁이라는 학교에서 새로이 배우고 연마한 지혜가 전 세계에 널리 퍼질 것이며 전 인류는 역사상 유례없는 물질적 풍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가슴 아프고 숨막히는 지금 우리는 엄청난 싸움을 치른 여파로 가난과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도 금세 지나갈 것입니다. 다가오는 풍요의 시대를 마음껏 누릴 국가의 자유를 저지하는 것은 인간의 어리석음이나 인간 이하의 범죄밖에 없습니다. 저는 50년 전에 아일랜드 출신인 위대한 미국인 연설가 제보시기도 한 버크 코크린에게 들은 말을 종종 인용해 왔습니다. 식량은 충분하다. 지구는 간대한 어머니와 같아서 그 자녀들이 자신의 땅을 정당하고 평화롭게만 경작한다면 식량을 넉넉히 내어줄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의 뜻도 이와 같았습니다. 이제 전반적 전략 개념을 파악할 방법을 여전히 찾아보는 와중에 제가 여기까지 와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쟁 방지나 세계기구의 지속적 성장은 영어권 국민들의 소위 우호적 연대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즉, 영연방과 대영제국, 미합중국이 긴밀히 단결해야 합니다. 일반론으로 말할 때가 아니니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호적 연대를 위해 우리 거대하지만 비슷한 두 사회는 우애를 굳건히 다지며 상호 이해를 높여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군사, 고문 간 친밀한 관계 유지, 잠재적 위험에 대한 공동 대처 노력, 유사 무기와 매뉴얼 공유, 기술 전문 대학 차원의 장교와 생도 교환 등이 함께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국이 소유한 전 세계 내 모든 해공군 기지를 공유하면서 상호 안전을 위해 현재 군사시설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로써 미국 해공군의 기동성은 배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 대영 제공군의 세력도 크게 확장될 것이며 이후 세계가 안정 국면에 들었으면 군사비도 크게 절감될 것입니다. 이미 미영 양국의 공동기지는 전 세계 수많은 섬에 퍼져 있습니다. 머지않아 더 많은 지역이 우리 군의 군사기지가 될 것입니다. 미국은 이미 영연방과 대영제국에 헌신적으로 협력하는 캐나다 자치령과 영구 방위조약을 맺었습니다. 이 조약은 공식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맺어진 다른 수많은 조약보다 효과적입니다. 이 조약의 원칙은 완벽한 호혜 관계 속에 영연방 모든 국가로 확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 누구에게도 해가 되지 않는 순고하고도 단순 명료한 대의를 위해 협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날은 올 것입니다. 공동체 시민의식이 확립되는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날이 두 팔을 벌려 우리를 반기는 모습은 이미 우리 눈에 훤히 보이지만 그날이 언제가 될지는 운명에 맡겨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국과 연방이 맺은 이 각별한 협력관계가 세계기구를 향한 충성에 모순되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각별한 협력관계야말로 세계기구의 위상과 힘을 끝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미국은 앞서 말씀드린 캐나다를 비롯해 남아메리카 국가들과도 이미 특별한 협력관계를 맺었습니다. 우리 영국은 소비에트 러시아와 20년간의 상호 협력 및 원조조약을 맺었습니다. 대영 제국의 배민 외무장관은 이 조약이 향후 50년을 이어질 것이라 했으며 저도 이에 동의합니다. 우리가 러시아에 바라는 것은 다만 상호 원조와 협력뿐입니다. 영국은 포르투갈과 1384년에 맺은 동맹을 지금까지 이행한 덕분에 최근 전쟁에서 중대한 시기마다 의미있는 계시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들 조약은 세계협정이나 세계기구가 추구하는
보편적 이익에 모순되기는커녕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가할 곳이 많도다. 유엔 회원국 간에 맺은 특별협약은 그 어떤 국가에 대해서도 공격성을 띠지 않으며 그들 협약사안 중 유엔 헌정과 상충되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들 협약은 해롭기보다 이로우며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앞서 평화의 전당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세계의 모든 일꾼들이 이 전당을 세워야 합니다. 두 일꾼이 서로 각별히 잘 알고 있는 오랜 벗이라면, 그들의 가족 간에도 서로 왕성히 교류하고 있다면, 그리고 제가 며칠 전 여기 와서 읽은 훌륭한 문구를 빌려 서로의 목적과 희망을 믿고 서로의 미래를 믿으며 서로의 결점을 노골히 받아준다면 그들이 친구로서 동반자로서 공동의 가업을 위해 협력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서로의 연장을 공유하면서 서로의 힘을 키워나가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화의 전당은 세워지지 않을 것이며 설령 세워진다 해도 이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가르치도 알아듣지 못하는 학생이 되어 전쟁이라는 이름의 학교에 세 번째로 들어가 다시 처음부터 배워야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세 번째로 만나게 될 학교는 우리가 이제 막 벗어난 곳보다 훨씬 더 혹독할 것입니다. 암흑의 시대는 돌아올 것입니다. 석기 시대는 돌아올 것입니다. 그 시대가 달고 올 과학이라는 빛나는 날개는 현재의 인류에게 물질적 풍요라는 찬란한 세례를 펴붓고 있지만 결국은 처참한 파괴를 몰고 올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이런 재앙이 우리 앞에 그대로 떠내려오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제가 말씀드린 우호전 연대가 필요하다면 그로서 우리 두 나라가 이끌어낼 수 있는 강력한 힘과 안전이 필요하다면 이 위대한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고 이를 통해 평화라는 인류의 기반을 변함없이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선현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 얼마 전 우리 연합군의 승리로 한이 빛나던 세상에 그늘이 드리웠습니다. 소비에트 러시아와 국제공산주의 조직이 향후 의도가 무엇인지, 그들의 평정주의와 체제 확산주의의 끝이 있는지, 있다면 그 끝은 어디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용감한 러시아 국민 그리고 제 전 우인 스탈린 장군을 존경합니다. 우리 영국 국민은 러시아의 모든 국민에게 가슴 깊이 지지와 호의를 보내고 있으며 러시아와 우호적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수많은 차이와 자질도 끝까지 인내하리라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은 이곳 미국 국민 여러분도 마찬가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러시아가 독일의 공격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하여 서부 전선의 안전을 기하려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합니다. 우리는 러시아가 세계 강독국 사이에서 제자리를 찾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러시아 국가가 바다에 나부끼기를 기대합니다. 러시아 국기가 바다에 나부끼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러시아 국민과 대서양 양편에 있는 우리 영연방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빈번히 더욱 긴밀히 교류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니, 기대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께서도 제가 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기를 원하실 테니 유럽의 현재 정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트해의 슈첸진으로부터 아드리아해의 트리스테까지 유럽 대륙을 가로지르며 철의 장막이 내려졌습니다. 이 장막 뒤에 중부, 동부 유럽의 모든 수도와 고대 도시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르샤바, 베를린, 프라하, 비엔나, 부다페스트, 베오그라드, 부쿠레슈티, 소피아 등 유명한 도시와 그곳의 시민들이 소련권에 속해 있습니다. 이들 모두 조금씩 형태는 다르지만 소비에트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은 물론이고 그보다 더 높은 강도가 점점 거세지는 모스코바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오직 아테나만이 그리스의 사거리 지지 않는 영광을 등에 업고 영국과 미국, 프랑스의 주시하에 선거를 통해 자신의 미래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는 폴란드 정부는 러시아의 전략에 따라 독일에 대해 막대하고도 부당한 공격을 감행해 꿈에도 생각 못한
통탄할 만한 규모로 수백만의 독일인을 대거 축출하고 있습니다. 동부 유럽을 통틀어 소금 위에 불과했던 공산당이 수척 한계를 뛰어넘어 막강한 힘과 권력을 키우면서 전체주의로 세계를 제패하고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경찰 정부는 동유럽의 거의 모든 국가에 군림해 있으며 체코슬로바키아를 제외하면 지금까지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된 곳은 없습니다. 터키와 페르시아는 모스크바 정부가 가하는 압력과 요구로 심각한 두려움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베를린 내 러시아인 사이에서는 독일 정념지역에 유사 공산당을 설치하기 위해 독일 좌파 지도자 집단에 특별한 호의를 보이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종전을 앞두고 있을 때 미군과 영국군은 기존의 조약에 따라 서구 민주주의가 정복한 광활한 영토를 러시아 동맹국에 양도하기 위해 400마일에 이르는 영토에서 150마일 정도 서부로 철수하였습니다. 소비에트 정부가 지금 이 지역에 단독적으로 친공산주의 독일을 세우려 한다면 그들은 영국과 미국 지역에 새로운 심각한 위험을 가하게 될 것이며 패배한 독일은 소련과 서양 민주주의 사이에서 저울질하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어떤 결과가 도출되든 그 모습은 우리가 겉으로 고군분투하면서 건설하고자 한 자유 유럽은 분명 아닙니다. 그로부터 도출되는 결과는 또한 영속적인 평화에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세계의 안전을 위해서는 유럽이 새로이 단결해야 합니다. 여기에 그 어떤 나라도 영구히 배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목격한 두 차례의 세계대전은 유럽 조상들의 인종 싸움이나 오래전 갈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두 번에 걸쳐 우리는 미국이 그 자신의 바람이나 전통에 반하여 자신의 주장에 반하여 납득하지 않을 수 없는 힘에 따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미국이 저항할 수 없는 힘에 이끌린 채 대의 명분의 승리를 위해 시의적절하게 전쟁에 참가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끔찍한 대학살과 참사가 휩쓸고 간 뒤에야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번 미국은 몇백만에 이르는 조국의 청년들을 대서양 넘어 전쟁터로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쟁은 항운에서 새벽을 지나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든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목표를 뚜렷이 인식하면서 유엔의 구조 안에서 유엔 헌장을 지키며 유럽의 평화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이 될 것입니다. 유럽을 가로지르는 철의 장막 앞에는 불안의 또 다른 원인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에 훈련된 티토 장군이 아드리아해 전방의 위치한 과거 이탈리아 영토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게 되었고 이탈리아 공산당이 이를 지지해야 하는 난처한 입장에 빠졌습니다. 이탈리아의 미래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막강한 프랑스가 없다면 유럽의 재건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공직생활 내내 저는 막강한 프랑스와 한 길을 걸었으며 암흑의 순간에도 프랑스의 운명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저는 프랑스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국경과 멀리 떨어진 전 세계 수많은 국가에서는 공산주의 제5열이 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공산주의 본부로부터 할당받은 지시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면서 완벽히 단결하여 임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이제 그런맛 수준인 영연방과 미합중국 내를 제외하면 공산당과 제5열이 기독교 문명 사이에 가하는 도전과 위협은 점차 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대의를 위해 찬란한 군사동맹을 맺으며 승리를 이끌어낸 직후 우리가 전해야 할 어두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지금 이 현실을 정면에서 대면하는 것은 현명치 못한 처사입니다. 극동 지역 중에서도 만주 지방의 전망 역시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얄타에서 맺은 협정은 저도 참여하였지만 소비에트 러시아에 지극히 유리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독일전이 1945년 여름과 가을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일본전이 독일 전쟁이 끝난 뒤에도 18개월 동안 이어지리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미국 역시 중국과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도 극동 지역에 대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니 그곳 상황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서양과 동양할 것 없이 전 세계에 드리워진 그늘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베르사유 조약이 체결되던 당시 저는 장관직에 있었으며 당시 영국 대표로서 이 조약에 참여한 로이드 조지 전 총리에 가까운 부시기도 했습니다. 제 자신은 체결 사안의 대부분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그 당시 상황은 제게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당시 조약 내용이 지금 만연한 실정과는 반대되는 것이 많아서 저는 고통스러웠습니다. 당시에는 전쟁이 끝난다는 희망이 무참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무한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국제연맹이 전능해지라는 강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계의 처참한 현실 속에서는 예전만큼의 한없는 상상력이나 그만한 희망을 보지도 느끼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새로운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더군다나 전쟁이 임박했다는 주장에는 저도 반대합니다. 우리의 운명이 아직 우리 손 안에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미래를 구할 힘이 남아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상황과 기회가 닿을 때 이 말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에트 러시아도 전쟁을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전쟁으로 얻게 될 결실이며 그들의 권력과 사상에 대한 무한한 확산입니다. 하지만 아직 시간이 남은 오늘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전쟁을 영원히 예방하고 모든 나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조속히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시련과 위험은 단순히 그들을 묵인한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시련과 위험은 가만히 앉아 기다리기만 한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유화 정책으로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갈등 해소입니다. 갈등 해소 시기가 늦춰질수록 시련은 더욱 커질 것이며 우리 앞에 놓인 위험도 더욱 거대해질 것입니다. 전쟁 동안 러시아와 그 동맹국의 행보를 지켜보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들이 무엇보다 열망하는 것은 힘이며 그들이 무엇보다 경멸해야 하는 것은 나약함, 특히 군사적 나약함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의 균형이라는 낡은 정책은 적절치 않습니다. 우리로서는 흰기룩이라는 유혹에 굴복해 아슬아슬한 간극을 두고 이길 여유가 없습니다. 서양 민주주의 사회가 결속하여 유엔 헌장의 원칙을 엄수한다면 그들의 영향력은 막강해지고 그들의 원칙은 멀리까지 퍼져나갈 것이며 그 누구도 이에 대적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서양 민주주의 사회가 분열되거나 업무를 게으리 한다면 이 중차대한 시기를 그저 흘러보낸다면 결국 우리 모두는 끔찍한 재앙에 휩싸이고 말 것입니다. 지난번 저는 눈앞에 닥친 재앙을 알아차리고 영국 국민들과 세계에 소리 높이 외쳤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1933년 혹은 1935년까지만 해도 독일은 그들을 잠식한 지독한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히틀러가 인류에 저지른 참혹한 만행을 겪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 세계의 엄청난 지역을 초토화시킨 전쟁만큼 인류 역사상 적절한 시기에 제대로 조치만 취했다면 쉽게 예방할 수 있었던 전쟁은 없었습니다. 그 전쟁은 총 한 번 발설하지 않고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랬다면 독일은 지금 막강한 힘과 번영, 명예를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결국 하나씩 잔혹한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이 또다시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1946년인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국제연합기구의 보편적 권한 아래 러시아와 모든 면에서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또한 영어권 국가와 우호국들의 전적인 지지를 얻은 세계기구를 통해 러시아와 맺은 우호관계를 수년간 평화롭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세계 평화를 위한 해결책을 존중하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저는 이 연설의 제목을 평화의 핏줄이라 지었습니다. 대영 제국과 영연방의 벤치 않은 힘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가소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섬의 4,600만 국민들은 전쟁 기간에조차 전 국민의 2분의 1밖에 생산하지 못하는 식량 부족으로 괴로움에 시달렸습니다. 우리 국민은 지난 6년간 전쟁에 전력을 쏟아부은 뒤 산업과 수출 무역을 재가동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고통스러웠던 지난 영광의 나날도 이겨낸 우리가 궁핍했던 지난 암흑기를 이겨내지 못하리라는 생각은 거두어 들으십시오. 지금으로부터 반세기 후에는 7, 8천만 영국인이 전 세계 각지로 뻗어나가 일칠단결하여 자신의 전통과 삶의 방식을 수호하고 여러분과 우리가 지지하는 데의 명분을 수호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십시오. 영어권 영연방의 모든 국민들이 미국 국민과 상공에서 해양에서 전 세계 각지에서 연합하며 과학과 산업, 도덕적 힘을 통합한다면 아슬아슬하고 위태로운 힘의 균형 때문에 야망이나 모험이라는 유혹에 굴복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전 세계의 국가는 안전히 뿌리내릴 것입니다. 우리가 유엔 헌장을 충실히 지켜 차분하고 진지한 힘을 싣고 앞으로 나아간다면 그 와중에 누구의 영토나 보물을 찾으려 하지도 않고 인류의 사상을 임의로 지배하려는 야욕을 버린다면 또 영국의 도덕적이고 물리적인 힘과 확신이 우호적 관계 속에서 미국의 힘과 만난다면 미래를 향하는 길이 우리 눈앞에 뚜렷이 펼쳐질 것입니다. 이 길은 비단 우리만의 것이 아니요 전 인류의 것입니다. 우리 시대만의 것이 아니요 다가올 시대의 것입니다. 유럽의 비극 시대가 영웅을 낳는다고 한다. 그러나 처칠은 시대의 진로를 바꾼 대표적 영웅이다. 처칠은 매일 영국군과 영국 국민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연설했다. 처칠의 연설을 들을 때마다 영국 국민들은 불타올랐다. 사납고 고집스러운 불독에 비유되기도 하는 그의 불굴의 용기와 리더십이 아니었다면 그가 영국민들을 하나로 결집시키지 못했다면 오늘날 우리는 지금과 다른 세상을 살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윈스턴 처칠이 취리히 대학에서 1946년 9월에 한 이 연설은 유럽 의회를 탄생시키고 유럽연합의 초석을 다지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이 연설에서 주목해야 할 세 가지. 1. 미국의 존재를 언급하고 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결국 국제 역학관계의 헤게모니를 잡게 된다. 처칠도 이러한 현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2. 원자폭탄에 대한 언급이다. 처칠은 유럽연합이 원자폭탄의 확진을 방지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해야 함을 비추고 있다. 3. 독일, 프랑스의 관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처칠은 독일과 프랑스가 유럽의 정신을 이끄는 나라들이었음을 밝히고 이들이 유럽연합의 리더가 되어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다.